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고 하수도 시스템도 완비돼 있었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갑자기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학살도 없었고 나라 망했다 같은 기록도 없이요. 그냥 흔적만 남기고 사라진 인더스 문명. 아주 불가사의한 문명의 이야기였죠. 근데 말이죠. 같은 시기에 인더스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린 문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반대의 선택. 인더스가 하수도를 팔 때 이 문명은 무덤을 팠습니다. 인더스가 화장실을 만들고 있을 때 이 문명은 제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인더스가 평화롭게 사는 게 최고지 라고 하고 있을 때 이 문명은 전쟁과 제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볼 문명은 동양 문명은 온화하고 평화롭다라는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동양 문명에 대한 인식이 오늘로 완전히 바뀔 거예요. 동양 문명이 평화롭던 거 아니었어? 중국은 차 마시고 시 읊고 그런 이미지잖아. 하하, 그건 나중 시대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가 들어갈 시기는 대략 기원전 2600년. 문명의 흙냄새, 피냄새가 그대로 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문명의 첫 장면은 하수도도 화장실도 평화도 아닙니다. 피, 청동, 제사, 전쟁.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문명. 하지만 그 시작은 피와 술 그리고 청동으로 물든 황하 문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계를 기원전 2600년으로 돌려볼까요? 메소포타미아는 도시들끼리 치고받다가 결국 법전을 만들고,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하늘 높이 쌓고, 인더스는 하수도를 완비하면서 위생천국 라이프를 살던 그 시기. 같은 시간 황하 유역에서는 전혀 다른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황하 문명의 이야기는 황하강 자체를 이해해야 시작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기억하시죠? 제가 뭐라고 불렀죠? 예측 불가능한 악마의 룰렛. 근데 황하는요, 그 악마의 룰렛의 상위 버전이에요. 초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나일강처럼 비옥하게 범람해주는 황홀한 천국 같은 강? 아니요, 천만에요. 악마의 룰렛이라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황하강에 비하면 천국일 정도예요. 황하는 세계에서 토사를 가장 많이 품은 강입니다. 황하강물 1000kg을 들고 오면 그 안에 황토 35kg이 섞여 있어요. 강물이 아니라 흙쉐이크죠. 그래서 강바닥이 계속 올라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토사가 쌓이니까 강바닥이 계속 높아집니다. 흙이 쌓이고 또 쌓이고, 이게 몇백 년만 반복돼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은 더 이상 물을 눌러 담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오죠. 아, 그러면 범람하겠네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도 그 정도 범람은 항상 있었잖아요. 아, 범람이라고 하니까 물이 두 개서 쏟아져 나오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황하는 범람이 아니라 탈주를 합니다. 오늘부터 난 여기로 안 흐를래 하고 아예 강줄기를 바꿔버립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황하는 지난 2500년 동안 1500번 이상 범람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강줄기가 완전히 바뀐 것만 26번. 네, 26번이요. 도시 하나가 아니라 문명 전체가 강에 농락당한 셈입니다. 그럼 농사는 어떻게 지어?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님 오늘도 비옥한 땅 감사합니다 하면서 농사지었어요. 근데 황하 사람들은 이번 생은 여기서 농사짓고 다음 생엔 저기서 짓나? 이런 마인드였어요. 이렇게 불안정한 강, 심지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환경에서 문명을 유지하고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하강은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강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어떤 문명을 만들어냈을까? 이제부터 그 이야기 들어가 봅시다. 대규모 치수 사업을 조직할 수 있어야만 살아남는 환경. 이게 바로 황하 문명의 시작점입니다. 황하 문명을 이해하려면 지도나 연대표보다 먼저 강을 길들이기 위한 권력을 떠올려야 해요. 그래서 황하 문명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환경이 불안정하면 권력은 강력해진다.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자연 환경에서는
권력이 느슨해도 문명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황하처럼 기분 따라 흐름이 바뀌는 강 앞에서는 강한 왕이 아니라 강을 강제로 다스릴 왕이 필요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나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시대는 기원전 1600년경. 메소포타미아는 이미 도시국가 경쟁을 끝내고 제국이 생겼고, 이집트는 돌덮개가 올라오는 무덤을 만들고, 인더스는 감히 지금 봐도 부러운 워터파크급 하수도를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황하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상나라는 시작부터 이사를 달고 삽니다. 천도, 천도, 또 천도. 왜냐고요? 황하가 오늘은 여기로 흐를까? 하면서 장난치니까요. 아니 몇 번이나 옮긴 건데 그 정도면 거의 유랑극단 아니야?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상나라 초기에만 최소 5번 이상 천도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오, 여기 기운 좋네? 했다가 10년 뒤 홍수. 아, 가자 하고 새도움 만들고 또 홍수. 야, 이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루틴이 반복된 겁니다. 하지만 상나라에는 이 수많은 천도를 견뎌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이 그냥 옮기자고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도시를 짓고 성벽 쌓고 물길 돌리고 재단을 다시 만들던 어마어마한 집단적 에너지. 이게 상나라를 흔히 말하는 전쟁, 제사, 청동의 나라로 만든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기원전 1300년경 드디어 운명을 바꿀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반경. 이 왕이 도읍을 옮긴 곳이 바로 여러분도 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본 은허입니다. 그런데 은허는 단순히 수도가 아닙니다. 이곳은 상나라의 정치 중심지이자 주술 중심지, 군사기지이자 거대한 공방단지 역할을 했습니다. 면적 720헥타르. 이건 오늘날 서울 마포구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예요. 도시 곳곳에서 청동기 제작 흔적이 나오고 왕궁터, 제사터, 지배층 무덤, 심지어는 전쟁포로 숙소로 보이는 공간까지 발견됩니다. 다시 말해 상나라는 드디어 정착에 성공한 것이죠. 오, 이제 좀 살만해졌네요. 드디어 안정? 네, 그렇죠. 안정은 했는데 그 안정의 방식이 조금,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엄청 무섭습니다. 에? 또 무서운 얘기야? 지난번 인더스가 너무 평화로웠는데 이번엔 반대네? 네, 인더스가 평화의 끝판왕이었다면 상나라는 피, 술, 제사의 끝판왕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심약하신 분들은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나라는 전적을 위해 움직였고 제사를 위해 살았고 왕을 위해 존재하던 나라였거든요. 은어에서 발굴된 유적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도 잠시 눈을 감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거대한 무덤들. 어떤 건 지하로 10m 가까이 파내려가고 입구만 해도 성문처럼 웅장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사람들. 순장? 네, 순장입니다.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함께 묻힌 사람들. 저승에서도 왕을 모시라는 개념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나라 제22대 왕 무정, 그의 총애받던 왕비 부호의 무덤. 1976년 이 무덤이 발굴됐을 때 고고 학자들은 말 그대로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부호의 무덤에서만 16명의 순장 인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이 무덤은 단순한 왕비묘가 아니었습니다. 청동기 440기, 옥기 600기, 조개 껍데기 4,400개. 조개 껍데기는 뭐예요? 당시엔 화폐와 같은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승 계좌에 예치금 넣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부장품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왕비가 저승에서도 권력자로 살 거라는 믿음. 그럼 16명은 꽤 적은 편 아니야? 이집트는 수백 명씩 묻기도 했잖아. 아니요, 16명은 상나라 기준에서 가벼운 편일 뿐입니다. 이건 그냥 왕비 개인 무덤이고요. 문제는 은허 전체입니다. 은허 도읍 전체에서 발견된 순장, 인신공양 인골은 수천 명. 수천 명이 제사나 장례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묻혔다는 뜻이죠. 특히 제사 유적지에서는
더 충격적입니다. 발굴 보고서를 보면 거대한 제단 주변에 참수된 유골이 줄지어 묻혀 있어요. 어떤 곳은 59, 어떤 곳은 109 이상. 머리가 없는 몸통들이 배열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잘린 머리만 따로 모여 있기도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때문입니다. 상나라 사회의 중심에는 왕이 조상이고 조상이 신이 되는 거대한 영혼 정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왕은 조상신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즉 점술의 관리자였죠. 그렇다면 조상신에게 뭘 바쳤냐? 바로 사람, 특히 전쟁 포로가 주요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희생 자원이었죠. 농사가 흉년이면 사람 바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사람 바칩니다. 왕이 아프면 사람 바칩니다. 기후가 불안하면 사람 바칩니다. 인간이 신과 조상에게 건네는 통로였던 겁니다. 이건 거의 인간 도축 시스템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제도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갑골문을 보면 이런 기록이 아주 일상적으로 나와요. 오늘 제사에 포로 30명을 바친다. 풍년을 위해 포로 50명을 희생시킨다. 왕의 병을 위해 인신제물 10명을 바친다. 기록에 남을 정도면 이건 특별 이벤트가 아니라 정기적인 행정 절차였다는 뜻입니다. 갑골문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문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갑골문은 상나라의 진짜 두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북의 배껍질, 갑이나 소의 어깨뼈, 볼에 새긴 문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은어에서 발견된 갑골문 조각만 15만 개, 현존하는 고대 문자 자료 중에서도 압도적 규모예요. 그중 5천여 글자가 확인됐고 현재 1,700자 정도가 해독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문명 운영에 필요한 문서 보관소가 통째로 나온 셈입니다. 오, 그럼 고대 중국판 로제타 스톤이네? 그걸 바탕으로 해독한 거죠? 네, 맞아요. 다만 로제타 스톤이 왕의 업적이나 행정 문서를 기록한 데 비해 갑골문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로제타 스톤은 왕이 이런 걸 했다라고 한다면 갑골문은 신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거든요. 맞습니다. 갑골문의 90% 이상은 전복 기록이에요. 오늘 비가 올까요? 전쟁에서 이길까요? 사냥 나가면 몇 마리 잡힐까요? 왕의 병은 언제 나을까요? 조상신께 제사를 드리면 풍년이 들까요? 이런 질문을 뼈에 새기고 그 뼈를 불에 달궈서 균열이 툭 하고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신의 대답을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까지도 다시 껍질에 기록해두고요. 이 과정이 완전히 정식 의례였고 상나라 국정 운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문자가 처음부터 종교용이었네요? 그렇죠. 상나라에서 문자는 신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집단은 곧 신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집단. 그리고 그 정점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만이 조상신을 불러내고 신의 의지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즉, 왕은 신의 대리인 그리고 현실 세계와 초자연 세계의 유일한 중재자였습니다. 이게 상나라 권력의 진짜 핵심이에요. 제사는 정치이며 문자는 권력이었고 왕은 신과 행정의 접점이었던 거죠. 하지만 상나라 내부에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이 너무 복잡했다는 것. 초기엔 적장자 계승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왕이 죽으면 아들이 아니라 형제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아들이 여러 명이면 누구를 세울지 결정이 모호했습니다. 그럼 죽어라 싸우겠네. 네, 진짜로 싸웠습니다. 왕자들끼리, 형제들끼리, 친척들끼리. 게다가 황하가 범람한 와중에 내부 싸움까지 벌어지니 정치적 혼란이 일상적이었죠. 상나라가 도읍을 계속 옮긴 이유 중 하나가 단순히 홍수 때문만이 아니라 왕위 다툼으로 인해 도시 자체가 위험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경이 은어로 천도하면서 이 문제에 기반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개혁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상나라의 이야기, 은어의 제사와 청동,
갑골문 속 신과의 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문명이 남긴 제도와 사상, 그것이 어떻게 3000년, 4000년을 이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 숨은 연결고리를 파헤쳐 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오늘도 역사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와 연결된 흔적이며 미래를 품은 씨앗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다음 탐험을 예약해 주시고 좋아요로 오늘의 의미를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역사의 매듭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풀어낸 역사의 실마리가 내일의 길을 밝히는 열쇠가 되길 소망하며 더욱 풍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과 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간의 항해였습니다. 다음 항해에서 뵙겠습니다.